我最想跟你一起实现的愿望 행복한 가정 꾸리기. 맞아.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 된 둘. 2022년 3월 8일 결혼을 발표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린 서희원 씨. 불과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때였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구준엽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구준엽 씨와 쉬쉬 위안, 한국명으로는 서희원 씨죠. 이제 1998년 대만의 한 파티장에서 처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 뒤에 약 1년 동안 교제를 했고 결별을 했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2022년 정도죠, 그렇죠? 이때 재회를 하면서 다시금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19는 갈 수 있더라고요. 야, 우리 만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면 만날 수 있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더니 희원이도 그럼 우리 결혼해봐. 우와. 당시 대만 뉴스 보도에서 다뤄질 만큼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옛 연인의 재회. 서로 다른 국적도 20년이란 긴 세월로 두 사람의 포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찾은 평생의 사랑. 구준엽 씨는 끝까지 곁을 지켰는데요. 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뭐냐면 고인을 떠나보낸 그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 가지 쟁점을 두고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은 유산 문제죠. 유산이 몇 억, 몇백억 수준이 아닙니다. 1,200억입니다.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긴 한데. 王小飞是中国的富少，因为多年来他的言论还有行动，例如外遇，还有举报许熙媛吸毒、不给付抚养费。目前他的形象在台湾并不是很好。 또 왕소비 씨가 그 웨이보에 2022년 12월 31일에 서희원 씨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 합의서에는 서희원 씨의 주소, 그리고 두 자녀의 주소, 그리고 계좌 정보까지 상당한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서희원 씨가 이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됐고요. 2024년 3월 19일에 첫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만법과 한국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 혼인관계 유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네. 혼인신고 상태가 아니다,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3월 28일 대만에서 혼인신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台湾民法规定，只有在父母都不能行使侵权的时候，才会依照同居的祖父母、同居姐妹、未同居的祖父母的顺序来决定监护人。许熙媛去世之后，汪小菲因为还在世，他不需要透过任何的程序就可以成为子女的侵权人。即使许熙媛在生前有写遗嘱，指定由具俊晔或者是母亲、妹妹来当子女的侵权人，这也是没有效力的。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한 가지 다퉈볼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서희원 씨의 친모, 그 두 자녀의 할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랑 살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이 양육권을 조정해 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준엽 씨가 SNS에 이 글을 게시했는데요. 많은 비판 여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구준엽 씨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1,200억 중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두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재산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물 받고 이혼한 며느리. 과연 증여받은 건물을 돌려줘야 할까? 2021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면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2채를 너에게 주겠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2채를 매매 증여 방식으로 며느리에게 이전해주게 되는데 6개월 뒤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어째 느낌이 불안한데요. 이상한데요. 예? 두 분이 짐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이후 6개월 뒤에 그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며느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딱 잡아서 이제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결국 남남으로 갈라선 며느리와 남편. 시어머니가 왠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채를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며느리는 오히려 반대로 아니 내가 바람 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냐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옳다 혹은 며느리가 맞다. 인터넷 댓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증여행위의 의사표시 내에는 피고의 부부가 혼인을 계속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전제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요. 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며느리가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2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내외의 원만한 결혼 생활 지속은 조건이 아닌 그저 바람이었다는 거죠. 180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리적인 근거가 뭔가요? 일반적인 증여와 좀 다른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도 이미 피고 부부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재산세도 내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점이 사실관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위, 며느리처럼 비상속인에게 재산 증여 시 5년 후 상속 재산에서 제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컨대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다시 반납한다, 반환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서약서 같은 걸로 쓰거나 아니면 계약서처럼 작성하는 경우는 없나요? 미리요? 혹시?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증여를 할 수, 할리우드식이네요. 네.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사전 어떤 계약을 쓰잖아요.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사건 엑스레이 세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이슈죠. 강남경찰서 마약들을 봤어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시 원재료하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수분할 수 있는 지금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으로 위장을 해서 항공기 위탁수화물로 맡겨갖고 개인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신종 마약인 이 러쉬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약이죠? 알킬리트라이트라는 그 화합물인데요. 본래는 심장 협심증 이 치료제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면은 그 심장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렇게 위험한 마약이기도 합니다. 신종 마약 러시라는 것은 사실은 2020년부터 이미 국내에 아름아름 유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를 위험성을 인지하고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 제품이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비강 흡입이나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정맥 주사와 전혀 다른 투약 방법이 특징인데요. 러시 같은 경우에는 병에 담겨 있는 액체를 뚜껑을 열고 기화되는 기체를 들이마셔서 이제 투약을 하는 이 측면인데 아무래도 손 씻고 주사 바늘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화 상태로 이제 흡입하는 마약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향수로 오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적발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